기생충이 있을 수 있다는 7가지 경고 신호에 대해 알아보세요. 이미 기생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기생충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생충이 질병으로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징후는 피로입니다. 두 번째는 발진입니다. 이는 면역체계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생충이 장의 장벽을 뚫고 혈액에 침입하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 피부에 발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없는 체중 감량. 운동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식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기생충이 여러분의 영양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기생충은 소장에 살고 있습니다. 번성하고 있습니다. 영양 결핍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복부 팽만감입니다. 장에 기생충이 있어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갈이입니다. 밤에 이를 자주 갈나요? 기생충을 생각해 보세요. 여섯 번째, 가려움증, 특히 항문 가려움증과 같은 은밀한 부위의 가려움증. 일곱 번째는 불안감입니다. 미생물과 기생충의 불균형이 생기면 불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머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브레인 포고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이론이 있습니다. 레드킨 가설이라고 합니다. 숙주와 기생충이 함께 진화하고 함께 존재하며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경우입니다. 양쪽 모두 새로운 전략을 개발합니다. 예를 들어, 감염을 일으키는 기생충이나 병원균이 없었다면 숙주가 더 강해지고 생존을 위한 특정 전략을 개발하도록 강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면역체계는 병원균과 기생충으로부터 학습하여 더 강해집니다. 따라서 다음에 감염되었을 때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항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기생충에 대한 방어체계를 개발합니다. 기생충이나 그 어떤 유기체를 죽이기 위해 세포에서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화학 물질이 있습니다. 반대로 기생충은 자신만의 전략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전략은 인체의 면역체계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기생충의 한 가지 방법은 비타민 D 흡수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진 모든 유전자의 10%는 비타민 D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D는 많은 T세포를 조절합니다. T세포는 면역체계를 제어하고 조율하는 포인트 가드 역할을 하는 세포입니다. 기생충의 또 다른 야생 전략은 숙주의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톡소플라스마 곤디가 있습니다. 이 기생충은 설치류인 쥐를 겁이 없게 만들어 고양이에게 잡아먹힐 확률을 높입니다. 톡소플라스마 곤디는 고양이에게만 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생충은 생존을 위해 어떻게든 쥐의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기생충이 사용하는 또 다른 전략은 면역체계를 피하기 위해 특정 단백질을 섭취하고 자신을 덮는 것입니다. 이 단백질은 우리 몸의 무언가 또는 양성 물질을 모방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전략은 사람이 늙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면역체계가 약해질 때까지 휴면 상태로 들어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면역체계가 강하면 기생충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기생충은 실제로 밖으로 나와서 더 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미생물은 몸의 환경이 변하면 관계를 바꾸고 기생할 수 있습니다. 대장균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대장균은 대장에서 우호적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대장균이 소장으로 내려가서 그 환경에서 기생하게 되면 대장균은 기생충이 됩니다. 기생충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미생물은 H. 파일로리균입니다. 대부분의 궤양은 H. 파일로리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 H. 파일로리의 생존 메커니즘 중 하나는 위를 알칼리화시키는 물질을 방출한다는 것입니다. 산이 많지 않으면 더 잘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건설 현장의 공기 중 먼지 입자를 흡입하여 기생충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토양에 미생물이 많기 때문이죠. 아니면 함께 자는 고양이나 개와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면 어떨까요? 아니면 키스를 하나요? 동물은 외부에 있기 때문에 기생충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에게도 매우 쉽게 기생충을 옮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생제를 복용할 때 기생충에 감염되는 또 다른 방법은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좋은 박테리아와 나쁜 박테리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는 면역 측면에서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정제 설탕과 정크푸드를 많이 섭취하면 기생충의 먹이가 됩니다. 기생충은 정제된 전분과 밀가루 제품을 좋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없애고 싶을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기생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기생충을 청소하거나 죽이고 몸에서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약초요법은 천연 항생제로서 이러한 미생물을 죽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특정 부작용이 있습니다.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 독감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관을 열어주고 자유롭게 흐르게 하는 약을 복용하세요. 그리고 저는 투드카라는 제품을 추천합니다. 투드카는 담즙염의 일종으로 담관을 통한 담즙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저는 이틀 동안 투드카를 복용합니다. 그리고 공복에 복용합니다. 아침에 2알, 오후에 2알을 복용하세요. 그런 다음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기생충을 직간접적으로 제거하고 죽이는 데 도움이 되는 일련의 천연 항기생충 약초와 음식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고자 하는 것은 과도한 기생충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면 면역 체계가 이를 장악하고 조절하여 압도적인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몸에 기생충이 전혀 없는 시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면역 체계가 강하다면 완전히 괜찮습니다. 쑥 추출물과 정향이라는 두 가지 치료법은 기생충알을 죽이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많은 양을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라벨에 복용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료제는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영향을 미치는 독성 물질을 만드는 것이 아니니까요. 미생물의 존재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 정도로 충분히 섭취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치료법은 항기생충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치료법은 검은 호두 추출물입니다. 검은 호두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도에 몇 그루가 있어요. 너무 씁쓸해요. 엄청나게 강한 냄새가 나는데 기생충을 없애는 효과가 있죠. 다음으로 추천하고 싶은 것은 하루에 2-3쪽의 마늘입니다. 마늘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기생충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오레가노 오일과 같이 섭취할 수 있는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항상 과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생충을 죽일 수 있는 것처럼 오레가노 오일도 과용하면 신체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박씨에도 기생충을 중화시키는데 정말 좋은 특정 화학 물질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생충의 마비를 유발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에 관해서는 매일 발효채소, 생소금에 절인 양배추, 김치, 캐피어를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타민 D입니다. 기생충이 비타민 D 수용체를 저하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따라서 비타민 D가 충분하지 않으면 면역 체계가 기생충을 처리하기에 충분히 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제적으로 2만 단위 이상을 복용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마도 3만 또는 4만 국제 단위의 비타민 D3를 복용할 것입니다. 정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마그네슘과 아연을 비타민 D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